당신이 정말 트루 크라임, 범죄 사건의 덕후라면 꼭 알아야 할 놓치기 아까운 세 개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세계 범죄 사건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스토리를 모아서 알려드리는 디바제시카입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미국을 뒤흔든 24살의 여성 사이코패스 테일러 샤 비즈니스. 그녀의 남자친구 샤드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사건 현장을 목격합니다.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아들의 머리가 잘린 채 양동이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지하실 내부를 수색하자 곳곳에서 토막이 쏟아져 나옵니다. 몸통과 잘린 발은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보관함에 널브러져 있었고 뜯겨진 장기는 대충 비닐에 넣어서 배낭 속에 들어있었죠. 게다가 주차된 차량 안에는 쇼핑백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안에 절단된 허벅지와 종아리가 버젓이 담겨 있습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엽기 그 자체였어요. 유력한 용의자로 사망한 샤드의 여자친구 테일러가 지목됩니다. 경찰이 그녀를 검거하러 갔을 당시 테일러는 아주 태연하게 경찰을 맞이해요. 손에 상처가 있었는데 어쩌다 그랬냐라고 물어보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했죠. 시신 토막 내다가 칼에 긁혔어요. 경찰 앞에서도 전혀 살인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곧장 그녀는 체포가 되죠. 그런데 취조 과정은 더 기가 막힙니다. 테일러는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죠. 내가 숨겨둔 그 장기들 다 찾았어요? 이 표정엔 싸늘한 웃음기가 가득했습니다. 형사가 모른 척하면서 어디에 숨겼냐라고 묻자 여기랑 저기랑 거기 그 밑에도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러면서 순순히 장소를 모두 언급했죠. 그녀는 마치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는 듯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머리를 잘랐습니까? 라는 질문에 테일러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테일러가 변호사를 공격하는 영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만큼 테일러는 정말 안하무인이에요. 이 사이코패스의 시각에서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덤덤히 고백했습니다. 그 전말은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맨정신으로 듣기 힘들 정도예요. 자세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위에 카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영상 보기 전에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할 거예요. 더보기에도 링크를 남겨둘게요. 여러분, 혹시 제가 누군지 모르신다면 저는 전 세계 범죄 사건을 다루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이미 10년 이상 사건을 모으고 또 방송을 해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구독을 누르셔도 후회 없으실 거예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죠. 그런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전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 거니까요. 자, 다음 사건은 8명의 자식을 키우던 50대 여성 미셸 맥밀이 자택 욕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마침 그날 남편 마틴은 6살 막내딸을 픽업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딸과 함께 아내의 시신을 발견한 거죠. 마침 의사였던 마틴은 경찰에게 아내가 심장마비로 사고를 당한 것 같다라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기를 강하게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의대를 다니고 있던 첫째 딸 알렉시스였죠. 일주일 전 엄마는 페이스 리프팅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게 큰 수술이라 집에서 한 2주 정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해요. 마침 이때 집을 방문한 첫째 딸 알렉시스에게 엄마는 몰래 속삭였죠. 네 아빠가 자꾸 약을 먹여.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를 의심해야 돼. 이 말을 한 지 채 며칠도 되지 않아 엄마가 사망한 겁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사실이 있어요. 미셸의 장례식이 끝나고 9일 만에 아빠는 새로운 사람을 집에 들였는데요. 그녀는 바로 집시 윌리스였습니다. 어린 딸들이 많으니까 돌봐줄 보모가 필요하다면서 이제 같이 살 거래요. 하지만 딸 알렉시스는 이미 알고 있었죠. 집시는 아빠의 오랜 내연녀였습니다. 화가 난 딸은 당장 그 여자를 내쫓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집에서 쫓겨난 건 알렉시스였어요. 이때부터 경찰을 쫓아다니면서 엄마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죠.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복용했던 약들도 다 폐기된 후였고요. 난관에 부딪히던 그때 한 수사관이 아주 놀라운 방법을 떠올립니다.
동시에 그 아빠의 내연녀 또한 충격적인 증언을 내놓게 되죠. 이 사건이요, 범인이 잡히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보니 그날 왜 아빠가 막내딸에게 엄마의 시신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엄마가 왜 굳이 페이스 리프팅 수술을 받아야 했는지도 모두 밝혀집니다. 그 전말은 위에 카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가족 간에 너무나 잔혹한 사건이에요. 나중에는 아빠가 딸까지 다 팔아먹어요. 미쳐버려 정말. 휴, 흥분을 가라앉히고 디바제시카는 다음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엔 일본 사건이죠. 범인의 작은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아이스박스 3개와 대형 수납상자 8개가 빼곡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수상한 광경이에요. 형사들은 잔뜩 긴장했고 하나씩 그걸 열어보기 시작했죠. 안에는 고양이 화장실용 모래가 가득했는데 동시에 강한 표백제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래서 살짝 모래를 걷어봤더니 반쯤 미라화된 바짝 건조된 사람의 머리가 등장합니다. 심지어 하나가 아니에요. 모래를 더 뒤져보니까 손에 뭔가 잡히는데 또 다른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2개의 아이스박스도 차례로 열어봤더니 그게 열릴 때마다 잘린 머리가 쏟아졌어요. 그렇게 찾아낸 게 무려 9개의 머리. 그러니까 최소 9사람이 살해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수납상자는 뭐였을까요? 그 안에는 토막난 사람의 뼈 240여 점이 무더기로 발견됐어요. 그거 외에도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가방, 지갑, 신용카드, 신발까지 범인이 전부 수집해뒀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이 집안을 수색하는 사이 범인 타카히로는 물끄러미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막 웃음을 띠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업적을 경찰에게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26살의 타카히로. 그는 주로 트위터, 그러니까 지금의 X에서 타겟을 물색했습니다. 극도의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고 내가 너의 죽음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죠. 주로 10대에서 20대 여성들을 유인했는데 이게 실제로는요, 결국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길 계획이었어요. 그런 일로 꽤 수입도 짭짤했고요. 그랬던 그가 갑자기 연쇄 살인마로 돌변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왜 굳이 집 안에다가 그 시신의 머리와 토막을 다 보관했냐고요. 기이한 타카히로의 심리는 사건 전말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카드 버튼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겠죠. 당신이 범죄 사건 매니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3개의 사건. 다음에는요, 더 뇌를 찌를 듯한 충격적이고 잔혹한 사건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제시카였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 살고 있던 24살의 남성 샤드 티리오는 엄마 집 지하실에서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돼서 다른 형제들처럼 떳떳하게 독립하고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죠. 근데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았어요. 잠시 샤드의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현재 50대가 된 그의 엄마 타라는 스라에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샤드는 그중 막내 아들이에요. 그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타라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홀로 4아이들을 키웠거든요. 다들 잘 자라서 성인이 됐는데요. 지난 2015년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타라는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곧 아들이 집을 나갈 테니까 남자친구 스티브와 동거할 생각이었죠. 근데 결국 샤드가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요. 막무가내로 내쫓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결국 지하실을 내줬고 하루빨리 아들이 독립하길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는 사이 골칫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샤드의 여자친구, 동갑내기였던 테일러 샤 비즈니스가 등장한 건데요. 이 2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에 다니며 친했어요. 근데 테일러가 워낙 불안정한 가정 환경 출신입니다. 테일러가 12살 때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던 중에 사망합니다. 사이는 강경하였어요. 근데 이후에 아버지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 재혼을 하는데, 아니 머지않아서 이 아버지가
2급 아동 성폭행 혐의로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후 테일러는 새어머니와 단둘이 남았는데 보살핌은 고사하고 거의 방치에 가까운 삶을 살게 돼요. 사실 테일러는 어릴 때부터 행동이 유독 과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까 ADHD를 진단받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행동 조절을 위해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12살 때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그 충격으로 정서적인 불안감이 극심해졌어요. 더욱이 고등학교 때가 되니까 애가 막 공격적인 성향까지 강해지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결국 이 일로 학교에서 쫓겨났고 테일러는 지역을 떠나 조부모가 계신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후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증 이게 다 겹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도 있었어요. 결국 정신병원에 잠시 입원하기도 했죠. 근데 진짜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사실 테일러가요. 그런 집안 환경 속에서 6살 때부터 술을 마셔요. 그리고 14살 때부터 그냥 일상적으로 대마초를 피웠고요. 그렇게 애가 점점 강한 자극을 추구하더니 끝내 코카인, 크랙, 메스암페타민까지 여러 마약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테일러가 몇 년 전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샤드의 엄마를 포함해서 주민들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평판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런 테일러가 내 아들과 사귄다? 타라는 기겁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아들한테 헤어져라 설득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는데요. 지난 1년간 샤드는 테일러와 어울리면서 점점 변해갔습니다. 거리낌 없이 대마초를 피웠고 또 여러 마약에도 손을 대요. 그것도 집에서요. 그러니까 엄마는 미치고 팔짝 뛰죠. 아들이 약에 취해서 직장도 안 구하고 맨날 빈둥거리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강제로 중독센터에 넣어야 되나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신이 지쳐있던 타라에게 남자친구 스티브가 기분 전환 겸 1박 2일 여행을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오붓한 시간도 필요했고요. 그렇게 2022년 2월 21일부터 두 사람은 이틀간 집을 비웁니다. 아들은 혼자 남겨두고요. 가까운 곳으로 여행 겸 드라이브를 떠났고요. 힐링을 만끽했죠. 일정이 모두 끝나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22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했던 타라와 남자친구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씻고 침대에 눕자마자 잠에 들어요. 아들과는 마주치지 못했고요. 그런데 한참을 자고 있던 중 쾅! 문을 세차게 닫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타라가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깼죠. 무슨 소리지? 일단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거실과 주방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점은 없어요. 아직 살펴보지 않은 공간은 아들 샤드가 지내는 지하실 뿐이었죠. 샤드 너 방에 있니? 아들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잠이 깊이 든 건가 싶어서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일단 불이 훤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샤드가 나가면서 문을 닫는 소리였나? 갸우뚱하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려던 그때 지하실 계단 옆에 처음 보는 양동이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띄는 건 그 위에 타월이 덮여져 있더라고요. 또 그게 군데군데 붉게 물들어 있고요. 저게 뭐지? 타라는 조심스럽게 타월 끝을 올리게 됩니다. 그 순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져요. 양동이 안에는 아들의 잘린 머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닐 거야. 타라가 거의 네 발로 기다시피 계단을 올라갔고 말문이 막혀서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남자친구한테 부탁합니다. 지하실 양동이에 그 안에 좀 봐줘.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사팀은 그 양동이 안에 담긴 샤드의 머리를 확인합니다. 조심스럽게 머리를 꺼냈는데 그 밑엔 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샤드에 잘린 성기였죠. 와, 이 상황이 경찰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머리와 성기. 그런데요,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 지하실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하자 곳곳에서 토막들이 쏟아져 나와요. 몸통하고 잘린 발 한쪽은 우리 창고에 잡동사니 넣어두는 보관함에 그냥 무심코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피해자 몸통을 보고 경찰이 기겁을 하는데 등 쪽 살점이 완전히 벗겨져 있더라고요. 그 외에 그 신체에서 빼낸 장기들 역시 이곳저곳에 보란듯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배낭을 열어보니까 들어있고요. 대충 비닐에 그냥 쌓아가지고 아무데나 둔 것도 있어요. 하물며 밖에 세워둔 아들의 차 뒷좌석에 가보니까 쇼핑백 안에서 절단된 허벅지와 종아리, 그리고 흉기로 쓴 3개의 식칼이 발견됩니다. 이 현장이 엽기 그 자체였어요. 범인이 누구든지 간에 도저히 인간이 한 짓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아들의 잘린 머리를 확인한 엄마는, 심지어 토막이 곳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엄마는 그 자리에서 혼절합니다. 그런데요, 다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시신이 이렇게 토막 난 훼손 정도에 비해 이 샤드의 지하실에는 혈흔이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침대 매트리스에 핏자국이 번져 있긴 했지만 이 정도로 이제 시신을 토막 냈다면 피가 사방에 튀고 바닥에 흥건히 고였어야 맞잖아요. 곧이어 과학수사대가 투입이 됐고 현장 조사가 내내 이뤄졌죠. 결국 지하실에 있는 작은 샤워부스 배수구에서 혈흔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범인이 시신을 훼손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누가 봐도 강한 분노를 토막으로 표출할 만큼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엄마한테 누가 가장 의심이 되냐, 그런 사람이 있냐라고 물었죠. 그러자 단번에 그녀가 지목한 건 테일러였습니다. 테일러 걔밖에 없어요. 걔 원래부터 미친 애라고요. 경찰이 테일러의 신원을 파악했어요. 이름을 넣자마자 가석방 상태라는 알람이 뜹니다. 알고 보니까 한 달 전에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멈추라는 명령을 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도주한 거예요. 그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죠. 근데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상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녀가 전자발찌를 아예 훼손했어요. 근데 관련 부서는 이걸 알고도 즉각 출동하지 않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라는 점이 여기서 발견되죠. 어쨌든 경찰은 즉각 테일러가 사는 아파트로 향합니다. 도착을 해보니 마침 테일러가 아파트 입구에 나와 있더라고요.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수갑을 채우는데 이때 눈에 들어온 건 팔과 손에 나 있는 여러 개의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당신 어쩌다가 이런 상처가 생겼냐라고 묻는데 그녀가 태연하게 대답해요. 이 시신 토막내다가 칼에 긁혔어요. 그녀는 경찰에게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여유롭게 모든 걸 자백했죠. 일반적인 범죄자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어요. 취조가 시작됩니다. 테일러는 여전히 담담해요. 당신이 샤드 죽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라고 짧게 대답했죠. 그렇게 취조가 막 이어지던 중 문득 테일러가 말합니다. 아, 장기는 다 찾으셨어요? 그 제가 여기저기 숨겨놨는데? 그 표정에 싸늘한 웃음기가 있는 거예요. 형사가 그냥 모른 척 그러냐, 어디에 다 숨겼냐 라고 묻자 그녀는 거기 보관한 밑이랑요, 차 어디랑요 하면서 막 하나하나 장소를 언급해줘요. 마치 무슨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는 듯한 흥분된 목소리더라고요. 다음으로 경찰은 그럼 당신이 샤드의 머리를 잘랐습니까? 라고 묻는데 테일러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머리는 제가 가져왔어야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테일러의 자백 과정을 지켜본 프로파일러는 그녀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유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경찰이 치조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살인을 했는지, 범죄 행위를 했는지 파악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걸 가해자도 모르지 않죠? 근데 테일러의 포인트는 머리를 두고 왔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완전 딴소리 하는 거죠. 테일러는 도대체 그날 무슨 짓을 벌인 걸까요? 사건 전날인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밤입니다. 샤드는 먼저 여자친구 집을 방문했어요. 그녀의 집에 다른 친구도 있었는데 이 셋이 모여가지고 메스암페타민과 트라조돈을 흡입을 했죠. 알고 보니까요, 테일러는요, 그날 하루 종일 50번에 걸쳐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했다고 해요. 이게 만약 일반인이 그 정도를 투여했다면 급성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막 혼수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테일러는 워낙 오랜 기간 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내성이 극도로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약에 취한 커플이 둘이서만 샤드의 지하실로 돌아와요. 엄마와 남친은 여행 중이잖아요. 집은 비어 있고요. 이때부터 두 사람은 야릇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평소 샤드와 테일러는 성관계를 할 때 BDSM을 즐겼다고 합니다. 가학적인 성행위를 말하는데요. 특히나 이 샤드의 지하실은 외부의 시선이나 소음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됐죠. 그러니까 뭐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들을 수 없어요. 집엔 아무도 없고요. 잠시 후 테일러가 자기가 준비해온 금속 체인을 꺼내더니 샤드의 목에 겁니다. 이건 평소에 그가 목을 졸리는 행위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샤드를 쓰러뜨린 후에 뒤에서 체인을 한껏 잡아당겼죠. 근데 테일러가 마약에 취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과해요. 그러니까 샤드가 거리면서 숨쉬기 힘들다라는 이제 표시를 했죠. 근데 그 순간 테일러가 더 강하게 체인을 당겨요. 점점 샤드의 얼굴이 피가 통하지 않아서 막 보랏빛으로 변해갖고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테일러가 순간적으로 아주 강한 쾌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계속 해보자. 나 사람 죽는 거 보고 싶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데 어렸을 때부터 내재된 폭력성과 또 마약에 찌들어 있는 뇌가 결국 테일러를 이렇게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 목을 조르는 행위가 5분간 이어졌고 샤드는 결국 사망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끝이 아니죠. 쓰러진 시신을 보면서 테일러가 갑자기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때부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미친 광기를 쏟아냈죠. 수시간에 걸쳐 샤드의 시신을 성폭행하는데 성인용품까지 사용하면서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 시신을 모욕했습니다. 그게 모두 끝나자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가 식칼을 챙겼고 가장 먼저 샤드의 머리를 잘라요. 테일러의 진술에 따르면 머리를 자른 후에 그 몸통을 껴안고 잠시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지점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역시나 사이코패스다운 답을 내놓죠. 불쌍해서 후회돼서 이런 게 전혀 아니었고요. 몸이 여전히 따뜻했기 때문이래요. 따뜻해서 그냥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답변이었죠. 그 다음으로는 시신 해체 작업이 이어집니다. 잘린 머리 양동이에 담았고 이후 팔과 다리 하나씩 토막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증거인멸의 행동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장기를 나누어 담았고요. 그걸 전시하듯 곳곳에 둔 거예요. 나중에 테일러가 진술하길 자기는 그 시신을 해체하는 작업이 너무도 즐거웠대요. 즉 그 당시에 테일러는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고 뭘 숨기거나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순간만 즐긴 겁니다. 그 와중에 제일 먼저 토막낸 머리를 트로피처럼 집에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랜 해체 작업을 끝내고 보니까 이제 약기운도 떨어지고 급격하게 피로와 무력감이 몰려왔죠. 막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토막을 대충 그냥 둔 후에 그녀는 마지막까지 광기를 보입니다.
여기까지 진술을 듣고 있던 경찰도 프로파일러도 좀처럼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모든 예상을 다 뒤엎고 있으니까요. 전례 없는 희대의 사이코패스예요. 사실 애시 당초 강한 원한에 의한 살인도 아니더라고요. 두 사람은 연인이고 성관계를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서 현장에서 양동이 위에 타올이 덮여져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이 부분 혹시 테일러가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나 싶었지만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숨기려는 의지가 아니었고 그냥 저 보기 싫다. 그러니까 그냥 치워버리자라는 귀차니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수건으로 덮어둔 거죠. 오늘 사건 굉장히 신속하게 범인이 검거됐지만 그 전말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결국 경찰은 1급 살인, 시신, 훼손, 그리고 3급 성폭행 혐의로 테일러를 기소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제부터 테일러는 더 큰 주목을 받게 돼요. 2023년 2월 첫 재판이 열리는데 테일러의 첫 번째 변호사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어요. 수년간 정신과 치료 이력을 근거로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 하지만 검찰 쪽에서는 아니 테일러의 이런 광적인 모습은 마약에 의한 거지 정신질환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변호사가 끝까지 그래도 정신감정은 받아야 되지 않냐 라면서 2주간 재판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순간 격분한 테일러가 변호사한테 달려들어요.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그냥 막 밀어 넘어뜨리려고 한 거죠. 다행히 옆에 있던 보안관에 의해 빠르게 저지당했는데 이후로도 그녀는 격하게 저항했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화가 난 거죠? 변호사가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시간을 끌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힘들어요. 그런데 사이코패스 입장으로 해석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통제해야 하는데 네가 뭔데 감히 내 재판을 늦추려고 해? 였던 것 같아요. 테일러가 워낙 약물에 오래 중독돼서인지 뇌 자체가 그냥 통제를 잃었고요. 그 순간순간 충동에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일러는 2주간 또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싫었나 봐요. 그런 파괴적인 행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 이후 테일러는 재판에 나올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목과 발목에 족쇄를 채운 채 등장합니다. 앞서 공격당한 변호사는 계속 일을 하고 싶냐고요. 바로 사임을 했고요. 근데 규정상 담당 변호사가 있어야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재판은 계속 연기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폭력성은 계속되었죠? 테일러가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발로 차고 침을 뱉고 이건 일상이에요. 심지어 교도소 안에서 상처를 몸에 내기도 하고 근데 또 이걸 치료해주던 의료진의 팔을 움켜쥐고 부러뜨리기도 합니다. 교도관이 이걸 말리려고 하니까 막 난동을 부리고요. 그러니까 테일러 이 사람은 감정 조절이 그냥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다음 변호사가 선임되기까지 5개월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변호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023년 7월에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테일러가 시신을 체계적으로 훼손했다라는 점에서 이건 충동이 아니다. 계획적인 살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증거로 인터넷 기록을 제시하는데 테일러가 범행 직전에 연쇄살인마 제프리 다머에 대해서 검색했더라고요. 제프리 다머는 17명을 살해했습니다. 특히나 시신을 성폭행하고 토막 낸 후 인육을 먹기도 했죠. 미국 범죄물을 즐기는 사람 중에 제프리 다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는 결국 징역 937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는데 동료 수감자에게 살해당해요. 검찰은 테일러가 제프리 다머에 집착하면서 살인을 일종의 환타지와 자극의 소재로 여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폭행과 토막 역시 연쇄살인마를 모방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해석했고요. 사실 그녀가 정신감정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프리 다머가 자기 전 남자친구래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녀가 10대일 때 제프리 다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테일러는 자기와 그가 이제 출신이 위스콘신주라는 데에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가 그의 후계자 또는 동급 인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미치광이 테일러를 두 번째로 맞이한 변호사는 어떤 식으로 이제 변호를 해 갈까요? 이번에도 정신질환을 내세우면서 심신미약 주장했어요. 뭐 이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검찰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논리적인 변론을 하지 않았죠. 어차피 안 될 거 아는 거예요. 자, 모든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단은 이제 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단 30분 만에 끝나요.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살인, 시신훼손,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테일러는 무표정한 얼굴로 여유롭게 물을 막 마시면서 동시에 배심원들을 차갑게 노려보더라고요. 그리고 2달 뒤 최종 선고가 내려졌죠. 재판부는 범행 당시 테일러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기가 뭔 짓을 한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걸 기각합니다. 그 당시에 분명 책임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해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긴 해도 아니 범행하고 나서 시신을 나눠 담고 또 일부를 챙겨가려고 한 점,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고인을 모독하고 또 뒤틀린 욕망을 채우려 했다는 점에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 외에도 변호인 공격하고 수감 중에 막 난동 부리고, 이 모습은 테일러가 이 사회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증명하고 있었죠. 결국 테일러 샤 비즈니스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겠다는 굳은 의지였어요. 현재 그녀는 위스콘신주 여성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여기서도 위험 수감자 및 감시 대상자로 분류돼서 완전히 격리된 상태예요. 하지만 여러분, 테일러는요, 판결 이후로도 계속 이름이 수면 위에 오르락거리는데요. 최근입니다. 2025년 4월 그녀가 또다시 법정에 섰어요. 복역 중에 교도관을 공격하고 집행을 방해한 혐의였죠. 감옥에서도 여전한 거예요. 이번엔 국선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순조롭게 재판이 진행되던 중 그녀가 또다시 변호사를 공격합니다. 바닥으로 밀어뜨리려고 시도했고 순식간에 요원들이 몰려들어서 그녀를 저지했죠. 이때 변호사는 이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황당하다는 제스처를 보였어요. 이번 공격은요, 테일러가 도대체 왜 분노를 표출했는지 아예 이유조차 명확하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결국 이 변호사도 사임 의사를 밝히고 변호를 거부했습니다. 사실 이런 괴물 같은 인간을 변호하려고 했던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처절히 깨달았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2023년 살인 재판을 받았을 당시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이던 테일러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이 있었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선 건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적 우리 테일러는 평범하고 밝은 아이였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 충격을 받아서 점점 정신 이상을 보인 거다. 특히나 집안에서 허공에 말을 걸거나 누구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자, 아버지가 이렇게 증언을 해주니까 그 심신미약 주장에 좀 힘을 보탤 수 있죠.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런 망언을 해요. 내 딸은 괴물이 아닙니다. 원래는 착한 애예요. 그저 정신질환과 마약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하는데, 이걸 들은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착한 사람이 시신을 장난감처럼 토막내고 피로 샤워를 하냐고요. 오히려 유가족을 더 열받게 하는 대목이죠. 정말 오랜만에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파괴한 충격의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이상을 알고 지낸 어릴 적 친구이자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성폭행해 폭행까지. 전문가들은 테일러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사이코패스는 아니었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결국 약물과 광기가 만났을 때 한 인간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오늘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일러는 끝까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가족한테 단 한 번도 sorry, 이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은 그녀가 교도소에서조차 교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사건 당일
자기를 가장 흥분하게 만들었던 그 시체를 훼손하는 상황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그 자극을 되살리고 있을 거다라고 추정하죠. 동시에 저는요, 후천적인 사이코패스를 양산해내는 약물의 위험성을 오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류의 사건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다는 불길함이 엄습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마틴 맥닐은 의료인이자 동시에 변호사로 활동하던 유명인입니다. 아니, 하나의 전문직도 힘든데 의사, 변호사 두 개 모두 자격을 가졌다는 건 어딜 가든 흔하게 볼 수 없는 엘리트란 뜻이겠죠. 게다가 50대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리가 워낙 철저했어요. 그래서 나이에 비해 몸매도 탄탄했고 또 태생적으로 잘생긴 외모까지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 미셸 맥닐 역시 미인대 출신이에요. 이 부부는 젊을 때부터 어딜 가나 참 선남선녀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죠. 동시에 미셸은 굉장히 헌신적인 가정주부였고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주변에 부러움을 사요. 넉넉한 재력에 가족들 화목하지 또 외모까지 둘 다 뛰어나니까 겉으로 봤을 때 완벽해 보이잖아요. 게다가 두 사람 사이엔 총 8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모두가 피가 섞인 친자식은 아니었는데요. 한 명씩 살펴보면 첫째 딸 알렉시스는 아빠 머리를 닮아서인지 어릴 때부터 성적이 뛰어났습니다. 결국 평생 롤모델이던 아빠를 따라 의대에 가요. 바쁜 학기 중에도 수시로 집에 와서 가족들을 살피는 배려 넘치는 장녀였죠. 동시에 엄마 미셸이 가장 의지하는 딸이었고요. 그 밑으로 여동생 레이첼, 바네사, 그리고 남동생 데미안까지 이 4명은 부부의 친자식입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부부는 4명의 여자아이들을 추가로 입양하게 돼요. 그중 3명은 우크라이나 출신이고요. 그렇게 지젤, 엘, 사브리나, 또 막내딸 에이다까지 다 함께 모이면서 8남매를 둔 대가족이 완성된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 부부가 재정도 튼튼하고 또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집은 늘 북적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엄마 미셸은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양육에 집중했어요. 애들 학교 일정, 식사, 병원 예약까지 모두 엄마의 몫이잖아요. 사실상 그녀의 삶은 그냥 오로지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던 2007년 4월 11일입니다. 예고 없는 비극이 닥치는데요. 당시 엄마 미셸은 일주일 전에 페이스 리프팅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 내내 집에서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최소 2주 정도 안정을 해야 될 정도로 큰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죠. 남편 마틴은 아내를 대신해서 6살 된 막내딸을 유치원에서 픽업하기로 합니다. 병원 근무 끝내고 막내 에이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는 가장 먼저 주방에 들어가서 딸에게 줄 간식을 준비했어요. 동시에 에이다, 엄마한테 가서 인사하고 와야지. 가서 엄마 아프지 마세요 하고 와. 아빠의 말에 에이다는 안방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침대에 누워있어야 할 엄마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데 바로 그곳에서 욕조 안에 눈을 감고 앉아있는 엄마를 발견합니다. 딸은 엄마를 놀래켜줄 생각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우와! 하고 부르거든요. 근데 엄마가 미동이 없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온몸은 축 처져 있었죠. 이 6살 된 막내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고 아빠! 부르게 돼요. 주방에 있던 마틴은 바로 욕실로 달려왔죠. 그리고 아내를 욕조에서 끌어낸 뒤 먼저 911에 신고를 합니다. 마틴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곧장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요. 하지만 아내는 쉽사리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죠. 잠시 후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미셸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끝내 사망합니다. 너무나 하루아침에 그녀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성인이 된 자식들이 하나둘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다들 너무 큰 충격에 큰 슬픔에 빠졌고 막 집안에 곡소리가 가득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경찰이 마틴을 찾아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사망 경위를 묻게 되는데요. 마틴은 차분히 설명했죠. 제가 그 멍청한 성형수술 제발 받지 말라고 말렸는데 수술 받고 나서 진정제랑 수면제를 계속 먹고 있었어요. 혼자 욕조에서 목욕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아마 심장마비였겠죠? 제가 발견했을 땐 얼굴이 물에 잠긴 채 엎드려 있었어요.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추가 확인을 위해 집안을 간단히 살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나 몸싸움의 흔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타살의 의심점이 발견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틴의 말을 신뢰하게 되는데요. 이후 수사관은 다른 가족들에게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또 현장 감식이나 증거 수집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곳을 그냥 떠나게 됩니다. 정말 최소한만 했어요. 왜냐면 그냥 이건 집에서 벌어진 병사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또 마틴은 의사니까 워낙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고요. 부검이요? 아주 간단하게만 진행했고요. 독성 검사는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사인이 뭘로 나오냐? 심혈관 질환으로 정리가 돼요. 그렇게 미셸의 죽음은 자연사로 종결되는 듯 했죠. 3일 뒤 미셸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문으로 왔고 슬픔에 빠져있는 가족들을 위로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단 한 사람, 유독 굳은 얼굴로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 알렉시스였어요. 알렉시스, 아까 의대생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녀는 사고가 난 당일 아빠의 전화를 받자마자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빠가 엄마 죽인 거 아닐까? 아니, 딸이 이렇게 생각을 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사실 그녀의 부모님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지만 사실 딸은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미셸과 마틴 두 사람은 젊을 때 교회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틴은 자기가 의사이자 변호사다라는 사실을 과시하듯 좀 떠벌리는 편이었어요. 이게 대단한 일이긴 한데 마틴이 약간 우월감을 어필하면서 좀 칭송받는 걸 즐겼던 것 같아요. 당시 21살이던 미셸은 그런 모습에 홀딱 빠져들었죠? 이 남자 정말 자존감이 강하구나 싶었어요. 머지않아 두 사람은 결혼에 성공했고 부부의 삶은 순탄하게 흘러갑니다. 4명의 아이들이 태어났고 아이들도 다 잘 성장했어요. 하지만 결혼 16년 차였던 1994년 균열이 생깁니다. 남편 마틴이 환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걸 아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때 마틴은 그 환자가 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다라고 막 크게 분노하고 억울해합니다. 또 내가 얼마나 결백한지 입증하겠다면서 자기 목에다가 칼을 대기도 했고요. 그렇게 첫 번째 위기가 넘어가는 듯 했죠? 근데 얼마 후에 마틴이 선 넘는 수위의 불법 음란물을 보다가 또 아내에게 걸려요. 여기서 마틴 또 한 번 과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어버릴게 막 이런 협박을 하지 않나. 같이 죽자면서 칼을 들이대요. 아니 불륜도 아니고 포르노 보다가 걸린 건데 이게 좀 과하죠? 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이게 단순히 수치스럽고 미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마틴이란 사람이 남들보다 우월한 자기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행동하면서 비밀을 은폐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드라마에서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보고 남자친구 바람피는 거 알아내면 막 괜히 너 왜 내 핸드폰 뒤져봤냐 막 이러면서 핸드폰 던지고 부시고 막 이런 과한 행동이 보이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자, 어쨌든 마틴은 사실 그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건데 사실 그의 삶은 거짓으로 가득해요. 성적표를 정교하게 위조해서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문 자격 없이 수십 년간 불법적으로 의사 행세를 해온 거예요.
그 외에도 잠시 군복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자기가 정신질환이 있는 척 연기를 하면서 조기 전역을 해요. 또 그 덕에 무려 30년간 군 장애 수당을 받아왔고요. 그는 돈이 필요하면 수표를 위조하는 편이었고 또 물건 절도로 수감된 전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가깝게 있던 아내도 처음에는 이런 남편의 뭔가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모습을 모른 채 수년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중년이 된 남편이 돌연 외모에 과하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 이거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미셸은 바로 외도를 의심했죠. 여러 번 유도신문을 했지만 마틴은 단호히 부인했고 오히려 몰아붙일 때마다 더 화를 냅니다. 하지만 미셸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몰래 휴대폰을 봤죠. 그리고 큰딸 알렉시스에게 그 안에 있는 통화 목록을 좀 출력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후 모녀가 나란히 앉아서 그 기록들을 하나씩 대조하게 되는데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번호가 2개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30대 여성 안나 월솔 그리고 집시 윌리스였어요. 자, 2명의 여성이 등장한 거예요. 여기까지 파악한 미셸이 다시 남편을 추궁했지만 마틴은 노발대발하면서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냅니다. 지금 당신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내가 일과 관련된 사람이라 전화 자주 한 거잖아. 왜 자꾸 나를 의심해? 근데 여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후에 마틴이 이 비난의 화살을 아내에게 쏟아부어요. 당신 그거 다 자격지심이야. 거울 좀 봐. 어디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그 얼굴에 그 몸 다 망가졌어. 에? 갑자기 외모를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대화의 논점을 좀 흐리는 느낌이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아내에게 노골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성형수술까지 권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셸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랜 세월 남편과 살면서 심리적으로 통제된 상태겠죠? 그리고 남편의 지속적인 외모 비하에 자신감도 잃었어요. 어차피 자기는 의지할 곳이 가족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어느덧 내가 정말 흉물스러워져서 이 일이 발생한 건가? 우울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녀가 고혈압이 좀 있어서 성형수술을 선뜻 결정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마틴은 강경하게 나서더니 자기 동료 의사한테 연락해서 일방적으로 수술 날짜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남편 뜻에 따랐고 미셸은 50대 나이에 이제 리프팅, 대수술을 받게 된 건데요. 엄마의 수술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건 딸 알렉시스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미 말도 못하고 그냥 붕대만 칭칭 감고 침대에 누워있어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냈고요. 그래서 이제 딸도 의대생이니까 좀 상태를 보려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 마틴이 다가와서 팔을 붙잡았죠. 내가 다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 괜히 여러 사람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러면 엄마 회복에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렉시스는 일단 집으로 돌아갔지만 어쩐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음날 아침 다시 집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하룻밤 사이 엄마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약에 취한 것처럼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요. 그래서 엄마 왜 이러냐라고 아빠에게 물었죠. 근데 마틴은 밤새 구토를 좀 해서 지금 쉬고 있는 거다. 내가 좀 강한 진통제를 먹였다라고 답합니다. 근데 이때 알렉시스가 귀를 의심해요. 아니, 약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빠가 지금 그렇게 강한 진통제를 엄마한테 줬다? 이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시스가 엄마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내가 약을 드리겠다,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나섰죠. 그렇게 며칠간 딸이 곁에서 간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셸이 좀 금세 상태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딸도 안도를 하고 이제 나도 이제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딸과 둘만 남은 상황에서 엄마 미셸이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네 아빠가 너 없을 때 자꾸 나한테 약을 먹여.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를 의심해야 돼. 네, 미셸도 남편이 준 약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내려고 알약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감각을 익혔을 정도예요.
그걸 듣게 된 알렉시스는 심장이 내려앉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학기 중이라 엄마 옆에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집에는 어린 동생들 뿐이고 엄마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엄마가 아빠에 대해 오해한 거겠지 라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게 알렉시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간 지 채 이틀도 지나지 않아 엄마의 사망 소식이 들린 겁니다. 딸의 머릿속에는 의심이 점점 확신이 됐어요. 설령 아빠라 해도 엄마를 살해했다면 용서할 수 없잖아요. 진실을 밝혀야죠. 그래서 알렉시스는 병원에서 엄마의 시신을 확인한 직후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엄마가 복용하던 그 약을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까 이미 서랍 속에 그리고 약통 속에 있던 게 다 비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알고 보니까 사고 직후 아빠 마틴이 아들 데미안을 시켜서 야, 엄마가 먹던 약 다 변기에 버려라 라고 지시한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아들은 그냥 아버지 말에 따라서 약을 버렸을 뿐이고요. 사실 이 일은 데미안에게 평생의 후회로 남게 되는데요. 상황을 파악한 알렉시스는 절망했어요. 증거가 없는 이상 경찰한테 재수사를 해달라고 설득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대로 물러날 수도 없잖아요. 결국 그녀는 둘째 동생 레이첼에게 상황을 털어놓고 함께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단순 사고사로 종결됐고 또 장례식 일정까지 다 잡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틴의 만행은 이제부터입니다. 장례식에 절대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아빠의 전화 목록에서 자주 등장했던 여성 중 한 명인 집시 윌리스요. 네, 예상대로 그녀는 내연녀였어요. 그러니까 마틴과 집시가 불륜관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내연녀가 한 명이 아닙니다. 아까 통화 기록에서 등장한 안나 윌솔도 내연녀긴 해요. 자,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이 내연녀 집시가 장례식에 온 것도 모자라서 장례 끝나고 9일 만에 이 집으로 들어와요. 아빠가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얘들아, 새로운 보모를 내가 모셔왔어 하고 집으로 들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두 사람 연인 관계고요. 정말 너무 황당한 전개죠. 이걸 어린 딸들은 몰랐어요. 근데 다 큰 딸 첫째랑 둘째 알렉시스랑 레이첼은 우와, 말도 안 된다. 충격을 금치 못하죠.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나 그 여자 존재한다. 제발 그 여자 쫓아내라. 어딜 그 여자를 여기 들이냐 하는데 마틴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지금 나랑 싸우겠다는 거야? 너네 쫓아내는 거 일도 아니야. 니들 까불지 마. 지금껏 다정했고 롤모델이던 그 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결국 아빠는 두 딸에게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내쫓았고요. 딸들은 엄마의 유품조차 챙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엄마 죽음에 대한 진실이겠죠. 이 두 자매가 경찰서를 찾아가요. 재조사 제발 해달라고 매달렸죠. 근데 형사는 아니 종결된 거라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급기야 자매들은 이 사건을 알리려고 신문사, 방송국, 심지어 주지사 사무실까지 찾아갑니다. 근데 이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말았죠. 한편 마틴은 두 딸을 쫓아낸 뒤 안주인이 된 집시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집시에게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 파산을 했었고 또 채무가 있어가지고 본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조차 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대출도 받을 수도 없고 주택 임대도 안 됩니다. 이걸 알게 된 마틴이 내가 해결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뭘 이용했는 줄 아세요? 당시 16살이 된 입양딸 지젤이었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마틴이 지젤, 너 본국에 있는 너네 친부모님들이 널 너무 보고 싶어한다. 너 2달간 좀 다녀와라 하면서 티켓을 사줍니다. 그 지젤은 네 아빠 그러고 바로 이제 갔죠. 하지만 도착을 해보니까 친부모가 너 왜 왔니? 전혀 반겨주질 않는 거예요. 딸이 오는 것조차 몰랐고요.
뭐 어쨌든 지젤은 상황을 모르겠지만 여기서 잠시 머물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아빠가 미국으로 불러주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약속한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렇다면 마틴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입양딸 지젤의 신분, 미국인 신분을 내연녀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젤의 사회보장 번호를 쓰게 하고 이름도 질리언 맥닐로 바꾸면서 신분을 그냥 완전히 세탁해 준 거죠. 아니 자기 딸 신분으로 내연녀 신분을 만든다는 게 말이 돼요? 어쨌든 지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아빠가 나 안 부르지? 하면서 무려 1년간 해외에서 지내게 돼요. 뒤늦게 알렉시스와 레이첼 언니들이 지금 동생이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언니가 지젤을 데리고 왔고 동시에 아빠를 신고합니다. 이건 충분히 범죄로서 신고할 수 있는 감이었어요. 그래서 마틴과 집시는 신원 도용,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4년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에 수감되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4년의 선고보다 더 큰 쾌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이 구속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마틴과 그의 배경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아내가 죽자마자 내연녀 들이고 자식들을 쫓아내고 신분까지 도용해줬네? 근데 자기가 죄가 없다면 정말 굳이 이럴 필요 있었을까? 수상함을 감지한 경찰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셸 사건 파일이 다시 열렸고 3년 만에 재조사가 이뤄집니다. 이때 알렉시스와 레이첼이 그간 모아둔 자료들을 다 경찰에 주면서 제발 우리 엄마의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간청했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수사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타살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이 보존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나마 있는 증거들도 모두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완벽한 상태로 수집이 된 게 아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미셸이 복용한 약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미 폐기됐죠. 난간에 부딪힌 그때 수사관이 떠올린 방법은 바로 미셸의 시신이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사망했을 때 마틴이 강력하게 화장을 주장했어요. 화장하자고. 근데 의심을 하고 있던 2딸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만류하면서 결국 인근에 있는 공동묘지에 매장을 했는데 사건 3년 만에 수사팀이 무덤을 파헤쳐서 미셸의 시신을 꺼내게 돼요. 이때부터 정밀 검사가 시작되는데요. 결과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독성 검사 결과 4개의 중추신경계 억제제가 검출됩니다. 어떤 종류였냐면 옥시코돈, 프로메타진, 졸피뎀, 그리고 디아제팜. 다 한 번씩 들어본 약들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씩 두고 보면 그렇게 치명적인 약은 아닙니다. 졸음 유발 수준이에요. 근데 4개가 동시에 투약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약효가 서로 증폭되면서 호흡 힘들고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시신에서 약물이 나왔을 뿐이지 이로 인해 사망을 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검인은 일단 자연사는 아니고 원인 미정이다라고 사인을 변경해줘요. 그러니까 타살의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누가 어떻게 이 약을 엄마 미셸한테 먹였냐는 거예요.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확인됩니다. 문제의 4가지 약물 모두 성형수술 직후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옥시코돈과 디아제팜은 임상에서 같이 처방하는 일이 드물다고 해요. 주치의가 왜 이렇게 위험한 처방을 내렸지? 그 답은 간단합니다. 주치의가 난처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냥 마틴 부탁을 받고 처방한 것 뿐이에요. 저랑 친한 사람이고 또 아내의 보호자니까 알아서 상태 봐가면서 조절할 줄 알았죠. 이건 아주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이 결국 그 약을 주도했다는 게 드러나니까요. 증인까지 확보되면서 이제 수사는 정말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인계가 되었고 2012년 7월 마틴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미셸이 사망하고 5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런데 범인으로 지목된 마틴은 황당하다는 입장이에요.
자기는 사건 당일 오후에 병원에서 근무했고 퇴근 후에 딸 유치원에 갔다가 집에 가서 시신을 발견한 거 아니냐. 완벽한 알리바이다 라는 걸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불륜은 인정합니다. 내가 불륜은 저질렀지만 살인자는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마틴 변호인은 특히나 알렉시스와 레이첼 이 두 딸이 무고한 아빠를 의심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리고 그녀들의 진술에 악의가 있다라고 질타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증거로 현장에서 막내딸 에이다가 엄마를 목격한 거 기억하시죠? 그녀의 진술이 왜곡됐다라는 걸 지적해요. 왜냐하면 실제 에이다는 사건 당일날 엄마가 욕조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반면 마틴은 아내의 얼굴이 물에 잠긴 채 엎드려 있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증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은 이 막내 에이다가 언니들한테 현혹돼서 기억이 왜곡됐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마틴한테 이렇게 허무맹랑한 의심을 하는 두 딸은 결코 이 사건에서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술을 못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불리해지죠. 왜냐하면 알렉시스와 레이첼이 여태까지 다 증거를 모아왔잖아요. 가장 중요한 증인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신 약물 검사 결과 있고요. 동료 의사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 쪽은 불안했죠. 그런데 여러분, 대반전. 이 와중에 의외의 인물이 증언대에 오릅니다. 바로 마틴의 또 다른 과거 내연녀 안나였어요. 그녀는 마틴과의 잠자리에서 자기가 들은 스토리를 공개해요. 마틴이 마치 자랑하듯 나는 심장마비를 자연사로 꾸며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걸 들은 안나는 의사니까 당연히 아는 거구나 싶었지만 나중에 아내 미셸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걸 듣고 공포를 느껴서 증언대에 서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엇갈려요. 검찰은 마틴 네가 아내한테 약물 먹이고 욕조에 밀어 넣은 거잖아 라고 주장합니다. 왜냐면 이 욕조 크기를 봤을 때 성인 여성이 혼자서 그 자세로 익사하긴 도저히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출근하기 전에 미셸을 살해하고 일부러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퇴근하고 딸 픽업해서 또 자기 먼저 말고 딸을 먼저 위로 올려보내서 이 현장을 먼저 목격하게 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진짜 그랬다면 너무 나쁜 아빠죠. 그냥 딸을 이용한 거잖아요. 게다가요, 현장에 있던 구조대의 증언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때 마틴이 막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듯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미셸의 상태가 이미 손을 쓰기에 너무 늦은 상태더라고요. 의사인 그도 분명 이걸 알았을 텐데 약간 보여주기식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이었죠. 그 외에 또 아들 시켜서 약물 치우고 딸들 내치고 내연녀 보모로 들인 부분, 의심점 너무 확실합니다. 반면 마틴 측은 아니다. 미셸이 평소에도 심장질환이 있었고 무리한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후유증으로 인한 돌연사를 맞이한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부검이가 사인이 원인 불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마틴이 화장을 하자고 서두른 건 그건 너무 큰 슬픔에 빠진 남편이 충분히 보일 수 있는 행동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요. 또한 딸들이 저렇게 아빠를 의심하는 건 예전부터 사이가 나빠서 다 거짓말을 하는 거다. 정말 모든 것에 반박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틴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했고요. 그녀는 그저 건강이 좋지 않았을 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배심원단에게 호소했죠. 여러분, 당시 이 재판은 미국 전역에 생방송으로 송출되었을 만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단이 드디어 긴 회의에 들어갔죠. 이게 무려 11시간이나 이어져요. 심사숙고 끝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마틴의 살해 혐의 인정. 유죄가 판명되면서 판사는 그에게 15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근데 마틴은요, 재판 내내 뻔뻔했어요. 막 눈물을 흘리는 딸들과 달리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가지고 시시콜콜 농담을 주고받더라고요. 또 재판이 끝나고도 여전히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딸들한테 사과도 안 하고요. 그러던 2017년 4월 마틴이 계속 항소를 해오다가 그게 취소가 되었거든요. 이게 형을 받은 지 3년 만인 이 시점이었는데 그는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내를 죽이고 자식들 가슴을 찢어놨지만 죽음으로써 벌을 회피한 거죠. 정말 마지막까지 너무도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참고로 마틴이 앗아간 건 아내의 목숨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부탁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의 약을 변개해버렸던 아들 데미안. 데미안은 이때 이후에 시간이 갈수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특히나 이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는데 그런 본인이 엄마의 죽음을 직접 은폐한 거다라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했고 결국 사건 발생 3년 뒤인 2010년 24살의 젊은 나이에 삶을 저버립니다. 엄마 미셸과 데미안이 사망한 후 남겨진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버텨냈습니다. 큰딸 알렉시스는 먼저 아버지 흔적을 다 끊어냈어요. 성도 버렸고요. 완전히 단절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처녀적 성 소머스로 개명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집에는 8명의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엄마를 대신해서 그 어린 동생들을 다 자기 호적에 올려서 돌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엄마의 묘지였어요. 묘비에 새겨져 있던 마틴의 아내라는 문구를 지워버렸죠. 그리고 그제서야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요. 수년을 버틴 끝에 드디어 엄마에게 온전한 안식을 선물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을 풀어낸 알렉시스는 이후 유능한 의사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의 죽음을 목격했던 6살 에이다는 언니들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자매들은 종종 방송 인터뷰에 함께 나와서 엄마 미셸을 기르면서 동시에 자신들 같은 피해자를 돕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일본 도쿄의 한 가정집으로 20대 남성 타무라 씨가 다급히 들어섭니다. 아이코 어딨어? 대답해! 애타게 불렀지만 인기척이 없어요. 그가 찾고 있는 건 23살의 여동생 아이코였습니다. 여러분, 이 집 가정사를 잠깐만 보면 남매의 아버지가 굉장히 포악했어요. 매일같이 폭언과 폭행, 화가 난다고 집어던진 물건에 남매가 여러 번 맞습니다. 참다 못한 어머니는 애들 데리고 도망쳤는데요. 그 와중에도 동생 아이코는 잘 버티며 성장을 했죠. 조용하지만 주변을 잘 챙기는 어른스러운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전학을 가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낯선 환경에다가 사춘기까지 접어들었고 또 과거부터 눌러둔 그 가정폭력의 트라우마가 발현된 거죠. 아이코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급기야 학교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방에 틀어박힙니다. 이때부터 SNS에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들을 수시로 올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너무도 불안정한 청소년기를 보낸 아이코는 23살이 될 때까지 사회생활을 차단한 채 오직 엄마와 오빠에게만 의존했습니다. 또 오빠도 커서 독립을 하잖아요. 이후에는 엄마가 유일한 보호자였죠. 하지만 얼마 전인 2017년 6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코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그래도 나름 스스로 버텨보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오빠에게도 먼저 연락하고 심리센터에도 찾아가면서 점점 나아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아이코가 2017년 10월 24일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겁니다. 오빠는 너무 불안했죠. 혹시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 싶어서요. 그래서 바로 그녀의 집에 찾아간 건데 동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생 컴퓨터 모니터를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에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었죠. 모두에게 미안해.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죽음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가 집에는 없고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럼 혹시 아직 마음을 돌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오빠는 이런 희망을 붙잡고 행방을 찾아 나서요. 가장 먼저 한 건 동생이 매일 접속하던 그 트위터에 들어가 봤죠. 그래서 계정에 로그인을 하니까 수많은 게시물과 메시지가 뜹니다. 하나하나 읽던 중에 아주 수상한 계정을 하나 발견했죠. 아이디가 뭐였냐면 시니타이예요. 이걸 해석하면 죽고 싶다는 뜻이죠. 동생은 그와 100번 이상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여기서 죽음의 방법과 장소를 논의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지막 대화는 10월 23일인데 가나가와현 소부다이에마 역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잡았더라고요. 오빠는 우선 여기까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해요. 그리고 또 급한 마음에 자체적으로 트위터에 공지를 띄웠죠. 여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청부업자랑 연락을 주고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걸 올리고 나서 머지않아 30대 여성 A씨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자기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10월 중순쯤이었어요. A씨는 쿠비츠리시라는 아이디로부터 동반 죽음을 권유받았습니다. 이 아이디 일본어를 해석하면 목을 매달아 주는 사람이에요. 의미심장하죠. 근데 A씨와 이 두 남자가 이제 논의를 한 끝에 10월 21일 날 만나기로 했다요. 그 장소는 가나가와현 마치다역이었고요. A씨에 따르면 그날 마지막으로 식사를 같이 하고 남성의 집에 가서 함께 생을 마감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딱 D-Day가 되었는데 A씨가 이 남자를 직접 만나보니까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남자는 나도 사실 죽음을 많이 생각했다라고 말은 하는데 아니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이 남자가 식탐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막 먹는 거예요. 아니 보통 이제 죽음까지 생각하면 막 우울감에 빠져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식욕이 많지 않거든요. 여기서 이질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A씨가 이거 좀 수상하다 싶어서 약속을 파기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파악한 오빠 타무라 씨는 상황들을 좀 맞춰보기 시작해요. 근데 앞서 동생 아이코에게 연락한 건 시니타이라는 계정이었잖아요. 근데 A씨가 만난 계정과는 달라요. 근데 또 약속 장소는 비슷한 듯 다르고요. 여기 다르니까요. 그렇다 해도 이렇게 가까운 시기에 트위터에서 동반 죽음을 유도하는 남성이 둘이나 있을 수 있을까? 오빠 타무라 씨는 묘한 위화감이 들었죠. 그래서 일단 A씨가 보내준 그 대화 내역을 천천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고통 없이 죽게 해줄게. 만날 거면 역 근처에서 보자. 너 외롭지? 내가 도와줄게. 어라? 이 문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더 파헤쳐 보니까 이 두 계정에 연결된 메신저 아이디가 일치합니다. 바로 여기서 동일범이라는 게 확신되는 순간이었죠. 즉각 타무라는 경찰에게 정보를 건넸어요. 수사관도 딱 보니까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남성의 신원을 조회했죠. 그렇게 드러난 인물은 26살이던 시라이시 타카히로였습니다. 앞으로는 타카히로라고 부를 텐데 신원이 드러났고 바로 주소지 찾아가요. 근데 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아들 2달 전에 이사 갔대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경찰로서는 지금 타카히로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수사 방향을 좀 바꿔서 실종된 아이코의 동선을 쫓기 시작합니다. 우선 CCTV를 확인해 보니 10월 23일 그날 오후 2시 47분쯤 소부다이에마 역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게 포착됐어요. 그래서 도쿄 경찰이 지역 경찰에다가 연락을 해서 공조수사 해달라 요청을 해요. 근데 여기서 뜻밖의 사실이 전해졌죠. 지역 경찰도 지금 타카히로를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이 지역인 가나가와현 외에도
후쿠시마현, 사이타마현에서 발생한 또 다른 실종 사건들과 그가 연루되어 있다라는 정황이었습니다. 뭐야? 그럼 이거 혹시 연쇄 살인 사건이야? 수사팀은 일제히 긴장하기 시작했죠. 추후 실종과 또 살인을 막기 위해 반드시 타카히로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소부 다이에마 역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그 주변이 그냥 평화로운 주거지입니다. 그러니까 CCTV가 많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동인구도 적어서 목격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자 어떻게 추적을 하지? 여기서 경찰이 떠올린 묘안은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그녀가 흔쾌히 수락을 해줬죠. A씨가 다시 한번 앞서 연락했던 그 쿠비츠리시 계정에 연락을 취했어요. 내가 마음 먹었다. 내 죽음을 도와달라. 라는 그런 미끼를 던진 거죠. 10월 30일 마치다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해요. 그날 형사들이 주변에 잠복을 했고요. 타카히로가 나타나기를 숨죽여 기다렸죠. 그리고 잠시 후 드디어 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론 A씨를 직접 만나게 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이때 A씨가 나 못 나가겠다. 미안하다. 마음 바뀌었다. 하면서 바로 약속을 취소했고요. 경찰은 타카히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을 노리기로 합니다. 형사들이 잠복하면서 그를 쳐다보고 있는 걸 전혀 모른 채 타카히로는 가나가와 현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뒤를 이어서 형사들이 띵동 초인종을 누르고 대화를 시도했죠. 경찰입니다. 주변에 실종자가 있어서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자 타카히로가 순순히 문을 열어요. 그 순간 형사들이 우르르 밀어붙이면서 내부로 들어갔고 바로 그를 체포할 수 있었죠. 그렇게 드디어 타카히로를 검거했는데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선 경찰이 뭔가 수상함을 감지해요. 일단 이 집 구조는 상당히 좁은 복층형 원룸이었어요. 근데 이 공간 안에 대형 아이스박스 3개와 또 거대한 수납 상자 8개가 빼곡하게 차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너무 기이하잖아요. 형사들조차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고요. 결국 아이스박스 하나를 먼저 열게 되는데 딱 보니까 안에는 고양이 화장실용 모래 있잖아요. 그게 가득 있더라고요. 이거였나? 별거 아니었나? 싶어서 넘어가려던 그때 갑자기 여기서 강한 표백제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거 이상해요. 그래서 수상함을 느낀 형사가 모래를 살짝 걷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반쯤 미라화된 사람의 머리가 등장합니다. 형사도 놀라서 움찔했죠. 그런데 직감적으로 이 공간을 보니까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적뒤적 모래를 파헤쳐 보니까 뭔가가 손에 탁 걸립니다. 그걸 끄집어내니 또 다른 머리였어요.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손에 또 뭐가 잡힙니다. 그것 또한 사람의 머리예요. 와, 지금 한 아이스박스에 3개의 머리가 있어? 순간 경찰은 나머지 아이스박스에 시선을 꽂았죠. 설마 저기도? 수사관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아이스박스를 열었고요. 네, 예상대로 한 박스에 총 3개씩 머리가 발견됩니다. 그렇게 찾아낸 머리가 무려 9개에 달해요.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대형 수납 상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열어보니까 경악할 만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토막난 사람의 뼈 240점이 무더기로 쏟아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흉기로 쓴 톱, 칼, 가위, 또 피해자들의 소지품까지 신발, 가방, 신분증, 체크카드까지 이걸 다 수집해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한꺼번에 9명의 시신이 발견된 유례 없는 연쇄살인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게 남아있어요. 경찰이 지금 막 토막난 머리, 신체 일부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타카히로는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합니다. 자,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수많은 경찰 병력이 왔고 과학수사대가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시신 옮기고 증거를 막 수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카히로는 약간 옅은 미소를 머금고 의기양양하게 경찰차에 오르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 뭔가 희대의 살인마가 된 듯한, 그리고 거기에 도취된 듯한 모습이었어요. 와, 이거 너무 어질어질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 26살 타카히로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는 뼛속부터 고장난 인간이었어요. 어린 시절은 평범했는데 2009년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에 있는 굉장히 대중적인 도박시설 파친코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냐면 거기 온 손님들 잔심부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간히 잭팟을 터트린 고객들에게 팁을 받는 정도였죠. 벌이는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고 빠르게 큰 돈을 벌고 싶던 타카히로는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일본에서는 소위 스카우터라고 불리는 직업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직업이에요. 얘네들이 트위터에 가서 또는 채팅 앱에 가서 10대, 20대 어린 여성들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풍속업소, 그런 업소에다가 팔아 넘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매매 알선업자예요. 근데 이게 수입이 꽤 짭짤했습니다. 잘 하고 있다가 2년 만에 덜미를 잡혔고요. 이 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되죠. 다행히 감옥에 가는 건 피했습니다. 이후 타카히로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다 큰 성인이었지만 매달 용돈을 받으면서 기생하는 삶이에요. 독립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돈도 없고요. 스카우터 일 다시 하고 싶긴 하지만 또 걸리면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타카히로가 절묘한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자기 경험상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여자애들은 조금만 잘해줘도 막 간도 쓸개도 다 빼주더라고요. 자긴 이걸 이용하면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특히나 일본 트위터에는요, 나 죽고 싶어요 징징대는 애들이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진정 원하는 건 현실 도피를 하고 싶거나 가출을 하고 싶거나 그 정도였죠. 타카히로 생각에 그런 애들 집에 데려와서 술 좀 먹이고 구슬리다가 착취를 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럼 쉽겠네. 타카히로는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일단 죽음을 암시하는 단어를 써서 각각 그 6개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요. 그중 2개가 앞서 언급한 거였고요. 여기서 첫 번째 피해자는 21살 미우라 미즈키였습니다. 2017년 8월 8일 두 사람이 메시지를 시작했는데 불과 5일 만에 약속을 잡게 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어요. 딱 약속 장소에 등장했는데 이 미우라가 자기 남자친구 니시나카 쇼카를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타카히로는 당황스럽잖아요. 내색하지 않고 일단 기회를 살피게 되죠. 그렇게 셋이 만나서 공원에 가서 술을 마셔요. 근데 이 미우라 미즈키는 보니까 죽음보다는 가출을 해서 다른 집에 좀 살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타카히로가 이걸 놓치지 않았고 열흘 후에 내가 가출 도와주겠다 라면서 미우라를 따로 불러내게 되죠. 그리고 이때 자발적으로 잠적한 거다라는 그 자필 내용을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완벽히 고립되었다는 압박감을 조성해서 이후에는 복종하게 만들려는 어떤 전략이었죠. 실제로 나중에 체포됐을 당시에요. 피해자들이 자필로 쓴 그런 내용들이 3장이나 발견되었어요. 그렇게 자기 우리 안에 들어오면 타카히로는 원래 목적대로 현금 갈취를 시도했죠. 야, 내가 너 가출 도와줄 수 있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무려 480만 원을 뜯어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아까 살인 현장이던 가나가와현 다세대 주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다 해놓고 보니까 와, 생각보다 너무 쉽게 목적이 달성된 거죠. 그러자 그는 생각에 빠집니다.
이미 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저 미우라는 외모가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매매에 팔아 넘겨도 큰 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죠. 차라리 더 예쁜 애를 데려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럼 미우라는 어떻게 해요? 그냥 돌려보냈다가 신고라도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결론이 뭐냐면 그냥 죽이자. 타카히로는 사실 예전부터 살인을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지금 완벽해요. 왜냐하면 이제 미우라는 자발적으로 실종된 거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타카히로가 갑자기 목표를 싹 바꾸더니 살인 사건을 저지르겠다 마음먹고 막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합니다. 시신만 완벽하게 처리하면 결코 잡히지 않겠다라는 자신감까지 생겼고요. 그러기 위해선 토막을 내는 게 제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크웹에 퍼져 있는 막 영상, 자료를 보면서 토막을 어떻게 쉽게 낼 수 있는지를 공부해요. 또 이 와중에 고양이 모래하고 표백제를 섞어두면 그 사람 부패한 냄새를 잡을 수 있다라는 정보도 얻게 되고요. 8월 23일 타카히로는 미우라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집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에노시마 해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네 핸드폰 버리고 와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해변이 어떤 곳이냐면 일본의 약간 죽음 명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즉 미우라가 바다에 빠져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하려는 거죠. 한편 그 사이에 타카히로는 톱, 칼, 아이스박스를 구입해뒀고요. 그날 오후에 미우라가 돌아왔어요. 그러자 타카히로는 그녀의 목을 졸라 기절시킵니다. 실신한 그녀를 보면서 타카히로는 막 흥분감이 들어요. 곧 내 인생 첫 살인을 저지른다는 생각에 도파민이 뿜어져 나온 거죠. 심지어 그동안 참아왔던 성욕까지 차오르면서 실신한 미즈키를 마음껏 유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 감정이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절대적인 쾌감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타카히로는 애초에 현금 갈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근데 이날 경험한 그 쾌감이 너무도 중독적인 거죠. 그걸 또 원해요. 그러면서 돈이라는 목적은 싸그리 사라졌고요. 이후에는 성폭행과 살인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의 엽기 행각이 이어집니다. 아직 그 미우라 살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몸을 반으로 접어서 결박해 둡니다. 그리고 목에 로프를 감은 뒤에 사다리에 묶었죠. 그러니까 미즈키가 이제 매달린 상태로 한참을 괴로워하다가 결국 숨이 끊어집니다. 타카히로는 미우라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즐거워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론 바로 토막 내는 작업이 이어졌죠. 웹에서 배운 대로 머리와 관절 잘라냈고요. 또 부패가 이제 심한 것은 장기거든요. 이 장기는 따로 음식물 쓰레기에 섞어 버립니다. 그 외 뼈는 살을 발라서 따로 보관했는데 머리의 경우에는 그 뇌를 제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그 고양이 모래에 표백제 섞어 놓은 거 그 안에다가 넣어뒀던 거예요. 그 외 손발, 피부 조직은 신문지로 싸서 그냥 일반 쓰레기에 버렸고요. 이 모든 과정을 끝낸 타카히로는 이게 내 천직이다 싶을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타겟을 찾아 헤맸죠. 트위터에 가서 극단적인 선택에 도움을 원하거나 가출할 때 머물 곳이 필요하다라는 여성들이 타겟이 된 거예요. 그는 상냥한 말투로 동질감을 형성하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자기가 경험을 많이 한 것처럼 꾸며내요. 예를 들어서 히키코모리 성향이 강한 여성이 나타나면 나도 그랬다 공감을 해주고, 또 어떤 죽음 방식을 얘기하면 나도 그거 해본 적 있다 이러면서 이제 좀 경계를 느슨하게 풀게 만든 거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잘 안 죽어요. 몸만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방식이 어때요?
우리 만납시다. 그 장소는 저희 동네 근처에 한적한 곳이 있는데 우리 같이 가볼래요? 이게 주요 수법이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지 5일 후인 8월 28일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납니다. 그녀는 15살의 어린 여성 이시하라 쿠레하였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전보다 더 쉽게 제압할 수 있었고요. 순조롭게 두 번째 살인을 끝내게 되죠. 타카히로는 흥분한 상태였어요. 바로 세 번째 피해자를 물색하는데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갑자기 띵동! 29일 날 돌연 그 첫 피해자 미우라의 남자친구 쇼카가 집에 찾아온 거예요. 타카히로 당황했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남자라고 못 죽일 건 없잖아. 쇼카를 집에 들였고 이 사람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살해당합니다. 이쯤 되니까 타카히로 지금 몇 명 죽인 거예요? 3명 죽였잖아요. 며칠 안에. 가 완전 자기는 살인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다. 이건 천직이다 막 느껴진 거예요. 정말 일주일 만에 3명이 죽었어요. 이건 전례 없는 속도고요. 그런데 이후에 타카히로는 약 15일간 몸을 사리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동태를 살핀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경찰이 추적하기는커녕 실종 신고도 접수되지 않는 거예요. 잠잠합니다. 이거 그렇다면 내가 번거롭게 애들을 극단적인 죽음으로 위장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이때부터 타카히로는 자기 집에 발을 들이는 여성들을 연속적으로 살인합니다. 9월 10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 달 남짓 기간이거든요. 총 6명이 추가로 살해당했죠. 이걸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타카히로는 총 24명과 컨택했어요. 그리고 이 중 13명이 만남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타카히로 집에 왔던 9명이 모두 살해당하게 된 거죠. 참고로 마지막 피해자가 바로 아이코였습니다. 이 사건의 인트로에 등장했던 여동생 아이코요. 타카히로는 그녀를 딱 만났는데 굉장히 귀여운 인상인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었대요. 그렇다고 살려둘 생각은 아니었죠.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랜 시간 성폭행을 저질렀고 살해를 한 후 시신의 사진까지 찍어서 트로피로 남겨줍니다. 이렇게 지금 살인의 질주가 계속 이어지던 중에 놀랍게도 단 한 명의 생존자가 존재합니다. 그녀는 22살의 여성 B씨였죠. 자, 앞서 타카히로가 한 15일 동안 몸을 사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이 B씨가 타카히로 집에서 2주간 동거를 했어요. 자, 동거를 하다 보니까 다시 살인이 시작되었을 때도 그녀는 함께 있었습니다. 끔찍하게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도 모두 목격을 했죠. 그런데도 그녀는 끝내 살아남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 보니까 타카히로에게 쓸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B씨의 외모가 상당히 예쁜 편이었대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얘는 살려두고 팔아 넘기면 꽤 짭짤한 돈을 챙기겠구나 싶었던 거예요. 아주 이런 파렴치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대신에 성매매 시켜서 돈을 벌려고 이제 이 여자를 설득한 거죠. 자, 그렇게 B씨가 돈을 벌어옵니다. 그 돈으로 타카히로가 뭘 했는 줄 아세요? 단순합니다. 외식을 즐겼어요. 고급 레스토랑 가서 막 먹고 또 원하는 것 다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죠. 왜 앞서 A씨가 만났을 때 되게 식탐이 강했다고 했잖아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나 봐. 자, 어쨌든 그렇게 같이 지내고 있던 B씨는 처음에는 자기도 약간 이게 반 납치 당한 거니까 좀 공포감을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둘의 관계가 기묘하게 반질됩니다. 다른 사람은 해쳐도 타카히로가 나는 해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고요. 그래서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타카히로 역시 B씨만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기도 했고요. 와, 정말 듣고 있으면서도 이게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만큼 타카히로는 일본 희대의 연쇄 살인마다라는 타이틀과 함께 언론에서 막 연신 보도와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판 또한 2년에 걸쳐서 24번이나 진행되었고요. 실질적으로 불과 2달 만에 9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 기록은 방대했어요. 하지만요, 타카히로는 재판 과정과 언론 인터뷰 내내 너무나도 뻔뻔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지금 막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세간의 관심을 즐기면서 유명인이 된 듯 의기양양 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집을 좀 구해달라라는 요구를 하지 않나, 아니면 나도 감옥에서 결혼을 좀 하고 싶다, 옥중 결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 사건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에 퍼지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2020년 9월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변호인은 촉탁살인을 주장했어요. 해석하면 피해자가 요구했기 때문에 죽음을 도와줬을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실제 그런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만 내려집니다. 아니, 변호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상상도 못할 반전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타카히로가 그건 아니다, 이 논리에 반발하면서 내가 자의적인 내 의지로 살인과 성폭행을 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변호사는 얘 형을 어떻게든 줄여주려고 하는데 타카히로는 아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냐, 이런 식인 거죠. 어쩌면 그는 정말 일본 역사 속에서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그런 레전드 살인마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그런 타카히로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졌을까요? 재판부는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그에게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이후 5년이라는 최후의 마지막 시간이 허락이 되었고 끝내 2025년 6월 사형이 집행되었죠. 레전드 살인마를 꿈꾸던 타카히로는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체포됐을 당시에 4명의 여성들과 또 연락을 하고 있던 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그 4명의 생사조차 장담할 수 없었겠죠. 실제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죽여서요, 그 5번째인가 6번째인가 걔네 얼굴 빼고는 피해자들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5번째 6번째 걔네는 좀 이뻤거든요.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발언이죠. 이 사건은 사형이라는 형벌이 왜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마가 사라진 일본 사회, 이젠 좀 더 안전해졌을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